12년입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근데 그 여자 통장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일부 부서진 가방. 점심 장사가 마무리되는 오후였습니다. 수정은 홀 한쪽 구석에서 행주를 접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잠깐 숨이라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운터 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졌습니다. 금고가 비었어. 돈이 없다고.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종업원들이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카운터 쪽을 쳐다봤습니다. 주방에서 뛰어나온 남편 재석이 수정을 쏘아봤습니다. 야, 박수정. 내가 카운터 봤잖아. 돈 어디 있어? 수정이 행주를 내려놓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침에 정산하고 금고에 넣어뒀어. 그럼 왜 비어있냐고? 재석이 수정 앞으로 성큼 걸어오더니 수정의 낡은 천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타일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립밤 하나, 구겨진 영수증 몇 장, 잔돈이 담긴 작은 동전 지갑.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정이 허리를 굽혀 물건을 줍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대지 마. 재석이 수정의 손목을 잡아 일으키며 가방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천가방이 찢어졌습니다. 안감이 드러났습니다. 종업원 5명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용실에서 한껏 부풀린 머리를 흔들며 카운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귀걸이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거렸습니다. 이 식당에서 금고 열쇠 갖고 있는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어? 수정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열쇠는 재석 씨도 가지고 있잖아요. 재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내가 내 식당 돈을 왜 훔쳐? 저도 안 훔쳤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훔친 게 아니면 돈이 왜 없어? 10년 넘게 카운터 앞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가져갔겠냐? 됐어.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 시어머니가 재석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재석아, 경찰 부르기 전에 저 사람부터 내보내. 꼴도 보기 싫어. 재석이 수정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수정이 버텼습니다.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재석 씨, 나 진짜 안 그랬어. 제발 내 말 한 번만 들어봐. 들을 거 없어. 나가. 재석이 식당 뒷문을 발로 걷어차며 수정을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수정이 비틀거리며 뒷골목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찧었습니다. 짐도 가져가지 마. 내 짐이 뭐가 있어? 철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정이 무릎에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스타킹이 찢어져 무릎에서 피가 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수정이 이 식당에 처음 발을 들인 건 22살 때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에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는 날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월급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잖아. 며느리잖아. 그게 당연한 거지. 그 말 하나가 12년을 묶어뒀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두 개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전화기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며 수정의 평상복을 금세 적셨습니다. 식당 앞 큰 길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종업원들의 시선이 그 동정 어린 눈빛이 등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은 반대편 골목으로 걸었습니다. 골목이 끝나고 마을이 끝나고
포장도로가 끝났습니다. 비포장 흙길이 이어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산자락을 따라 굽이치는 길이 계속됐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이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발이 돌부리에 걸렸지만 넘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12년치 피로가 한꺼번에 무릎 위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산길 모퉁이에서 수정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몸이 쓰러지며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2부 낯선 천장.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낯선 나무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끝에 쌉쌀하면서도 따뜻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몸 아래에는 두툼한 이불이 깔려 있었고 옆에서는 난로가 타닥거리며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네요.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난로 옆에 쪼그려 앉아 주전자에서 무언가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체격이 듬직했습니다. 낡은 작업바지 주머니에 목장갑이 꽂혀 있었습니다. 투박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선하고 맑았습니다. 수정이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통나무 벽, 공구가 걸린 선반, 한쪽 구석에 쌓인 삼배 자루들,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작업 창고에 가까운 공간이었습니다. 남자가 양은 컵을 수정 앞에 내밀었습니다. 산길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제가 트럭으로 지나가다가 발견했습니다. 일단 이거 드세요. 약초 달인 물이에요. 수정이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몸 안에서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산장이에요. 저는 강준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약초랑 나물 캐면서 살고 있어요. 준서가 난로에 장작을 하나 더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정이 물을 마시는 동안 아무 말 없이 난로 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준서의 시선이 수정의 손에 멈췄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등, 손바닥에 단단히 박힌 굳은 살, 손톱 사이에 낀 흙 자국. 흙일 오래 하신 분이죠? 수정이 무의식적으로 손을 오므려 쥐었습니다. 식당 텃밭을 좀 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손이 아닌데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수정의 손을 그런 눈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준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산장 뒷문 쪽으로 턱짓을 했습니다. 걸을 수 있으시면 잠깐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수정이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준서가 앞장서서 산장 뒤편으로 나갔고 수정이 뒤를 따라 뒷문을 열자 비는 이미 그쳐 있었습니다. 산 중턱의 서늘한 공기 사이로 비닐하우스 세 동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준서가 가장 가까운 하우스의 비닐문을 걷어 올렸습니다. 수정이 한 발짝 들어서는 순간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누렇게 시들어버린 묘목들이 흙 위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잎사귀 끝이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흙은 딱딱하게 굳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약초예요. 희귀종들이에요. 시중에서 구하기도 힘든 것들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준서가 시든 묘목 하나를 손가락으로 건드렸습니다. 잎이 바스러지며 가루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떤 약초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디서 자라는지는 압니다. 근데 밭을 읽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흙 배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습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책에 나온 대로 다 해봤는데 전부 이 꼴이 됐습니다.
수정이 쪼그려 앉아 굳은 흙을 한 줌 집어 올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비벼보다가 코에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사토만 쓰셨죠? 네, 이건 산성이 너무 강해요. 부엽토를 섞어서 산도를 맞춰야 뿌리가 숨을 쉬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준서가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그거 할 줄 아세요? 부엽토 배합? 수정이 흙을 탈탈 털며 일어섰습니다. 식당 뒤에 텃밭이 있었어요. 10년 넘게 거기서 채소랑 나무를 길렀는데 처음엔 이것보다 더한 땅이었어요. 돌밭이었거든요. 돌밭에서요? 그래야 식당 반찬이 나왔으니까. 수정의 목소리가 잠깐 잠겼습니다. 준서가 수정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혼자서는 입안 못 살립니다. 돈을 들여서 사람을 고용할 형편도 안 되고요. 준서가 시든 약초밭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밭을 다시 살려주시면 수확에서 나오는 수익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 준서를 올려다봤습니다. 절반이요? 네. 똑같이 반반. 제가 약초 관리하고 수정 씨가 밭 살리고 수익은 정확히 반으로 나눕니다. 수정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갑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는 자신에게 던져진 말이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손이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준서가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수정이 다시 흙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갈라지고 메마른 땅이 자신의 지난 12년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 흙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흙한테 물어보세요. 준서가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산장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안에 테이블 있습니다. 하실 거면 들어와서 조건 정리하죠. 수정은 한참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젖은 옷을 훑고 지나갔지만 손바닥에 남은 흙의 감촉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정이 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 준서가 볼펜과 이면지를 꺼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고요. 누가 무슨 일하고 돈은 어떻게 나누는지 적어두려고요. 나중에 서로 말 바꾸면 곤란하니까. 준서가 볼펜을 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정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툰 글씨로 각자의 역할과 수익 분배 방식을 한 줄 한 줄 적어 나갔습니다. 마지막 줄에 나란히 이름을 쓰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수정이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투박한 종이 위에 삐뚤한 글씨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선반 위에 여분 이불을 꺼내 수정에게 건넸습니다. 오늘은 쉬세요. 내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수정이 이불을 받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난로의 불빛이 산장 안을 은은하게 채우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비겐산의 고요한 밤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삼부 새벽 4시의 여자. 산장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수정은 매일 새벽 이슬이 채 마르기 전에 일어나 비닐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갈라진 흙을 곡괭이로 뒤집고 산비탈에서 낙엽이 썩어 만들어진 부엽토를 삼배자루에 담아 등에 지고 날랐습니다. 준서가 묘목 상태를 살피며 물을 주고 있을 때 수정이 무릎을 꿇고 흙을 뒤섞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서 씨, 이쪽 두둑은 사토랑 부엽토를 3대1로 섞어야 해요. 7대3으로 하면 뿌리가 숨을 못 쉬어. 3대1이요? 그러면 부엽토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 약초는 뿌리가 옆으로 퍼지는 종류잖아요. 흙이 무거우면 뿌리가 뻗지를 못해요. 내가 식당 텃밭에서 상추 키울 때도 그랬어요. 준서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 씨가 흙은 더 잘 아시니까 그대로 하죠. 수정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여주는 일이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두 사람이 비닐하우스 앞에서 자루에 담긴 부엽토를 나누고 있을 때 산길 아래쪽에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먼지 한 점 없이 번쩍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좁은 비포장 도로를 미끄러지듯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삼배 자루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갑자기? 아는 분이에요? 네. 이 산의 주인이요. 세단이 산장 앞마당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노인은 꼿꼿한 자세에 먼지 한 점 없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중절모를 눌러쓰고 한 손에 고급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가 산장과 비닐하우스를 한 바퀴 훑쳤습니다. 최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연락을 해야 올 수 있나? 내 땅인데. 노인이 지팡이를 한 번 탁 내리찍으며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의 시선이 비닐하우스 앞에 서 있는 수정에게 멈췄습니다. 흑투성이 작업복에 책 넓은 모자를 쓴 수정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회장이 대답 대신 준서를 돌아봤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같이 밭 살리는 분입니다. 흙배합을 잘하셔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 어디서 굴러들어온 사람인데? 최 회장이 지팡이를 앞으로 가리키며 수정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정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요? 박수정입니다. 여기 어떻게 왔소? 사정이 좀 있었는데 준서 씨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 회장이 수정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화장기 없이 거칠어진 피부, 흙이 낀 손톱, 낡은 작업복. 준서야, 네. 출처도 모르는 외지 사람한테 내 땅의 약초밭을 맡기고 있었단 말이냐? 출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한 겁니다. 내 판단, 내가 사람 볼 줄 안다고 생각하나? 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준서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최 회장이 다시 수정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수정 씨, 밭일을 할 줄 안다고 했는데 얼마나 할 줄 아는 거요? 시킬 일을 말씀해 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정이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좋소.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소. 최 회장이 지팡이로 비닐하우스를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시들어가는 약초가 있소. 한 달 안에 생존율을 80% 이상으로 올릴 수 있겠소. 준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그건 무리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한 달 만에 80%는 전문 농장에서도 힘든 수치예요. 내가 너한테 물었나? 최 회장이 준서를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박수정 씨, 내 질문에 대답하시오. 할 수 있소. 없소. 수정이 비닐하우스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시든 묘목들, 갈라진 흙, 영양이 빠진 누런 잎사귀들. 한 달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못한다고 말하면 내일 이 산에서 내려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려가서 갈 곳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수정이 대답했습니다. 준서가 수정을 돌아봤습니다. 수정 씨,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회장님한테. 괜찮아요, 준서 씨. 수정이 준서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못할 것도 없어요. 해볼게요. 최 회장이 지팡이를 짚으며 세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한 달이요. 한 달 뒤에 다시 오겠소. 그때 결과가 안 나오면 이 산에서 짐 싸야 할 사람은 박수정 씨 당신이요. 최 회장이 기사에게 턱짓을 하고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세단이 비포장 도로를 내려가며 흙먼지를 일으켰고 엔진 소리가 산 아래로 멀어져 갔습니다. 준서가 이마를 손으로 문지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히 무리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무리한 건 맞죠? 수정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근데 준서 씨, 나 여기서 쫓겨나면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그 말에 준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정이 쪼그려 앉아 시든 묘목의 뿌리 근처 흙을 손가락으로 파올렸습니다. 이 흙 밑에 아직 습기가 남아 있어요. 뿌리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수정이 흙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엽토 비율을 더 높이고 낙엽 아래 검은 흙을 섞으면 돼요. 온도만 잘 잡으면 살아날 수 있어. 수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우스 밖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산 위로 올라갈 거예요. 거기 참나무 굴참지 아래 흙이 제일 좋을 거예요. 준서가 수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의 그 등이 아까보다 훨씬 곱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산 아래로 내려가던 최 회장의 세단 아니었습니다. 최 회장이 뒷좌석에서 중절모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눈이 안 흔들리더군. 기사가 백미러로 최 회장을 힐끗 봤습니다. 한 달 뒤에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최 회장이 차창 밖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이면 알 수 있어. 그 손은 거짓말을 못하는 손이야. 사부 살아나는 흙. 최 회장이 떠난 뒤부터 수정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어둠이 채 거치기 전에 산장을 나서 참나무 굴참지까지 올라갔습니다. 낙엽이 수년간 쌓여 썩은 검은 흙을 삼배자루에 퍼담아 등에 지고 비닐하우스까지 내려오는 길이 하루에 4~5번씩 이어졌습니다. 준서가 새벽에 산장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뜨면 이미 수정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서가 주먹밥을 들고 비닐하우스로 들어왔을 때 수정은 무릎을 꿇고 흙을 뒤섞는 중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줄줄 흘렀고 작업복 등판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수정 씨, 아침은 드셔야죠. 고마워요. 거기 놓아줘요. 이것만 마저 할게. 벌써 3시간째 쉬지도 않고 하셨지 않습니까? 흙이 굳기 전에 배합을 끝내야 해요. 마르고 나면 다시 섞어봤자 소용없어. 수정이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준서가 주먹밥을 흙이 닿지 않는 선반 위에 올려놓고 말없이 옆에 쪼그려 앉아 함께 흙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엿새가 지나자 비닐하우스 안의 흙빛이 달라졌습니다. 딱딱하게 갈라져 있던 회색 땅이 검고 부드러운 토양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수정이 손바닥으로 흙을 눌러보면 손가락 사이로 촉촉한 흙이 올라왔습니다. 준서 씨, 이제 온도를 잡아야 해요. 낮에는 하우스 환기문을 열어서 바람을 넣고 밤에는 난로를 하우스 입구에 놓아서 찬바람을 막아줘야 해. 난로를 옮기면 산장이 추울 텐데요. 제가 이불 하나 더 덮으면 돼요. 약초가 먼저예요. 준서가 잠깐 수정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난로를 끌고 나갔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수정의 손은 이전보다 더 거칠어졌습니다. 굳은 살 위에 새 굳은 살이 박였고 손등에 갈라진 틈에서 피가 비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정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산을 올랐습니다. 20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준서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묘목의 잎을 살피다가 수정을 불렀습니다. 수정 씨, 이리 와보세요. 수정이 허리를 펴며 다가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잎이 어제까지는 누렇게 말라 있었거든요. 준서가 가리킨 묘목의 잎사귀 끝에 아주 연한 녹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뻣뻣이 쳐들던 시든 줄기가 조금씩 탄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흙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수정이 묘목 옆에 쪼그려 앉아 줄기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줄기 밑동에 물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뿌리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준서가 옆에 나란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정 씨 아니었으면 이 밭 진짜 다 죽었을 겁니다. 아직 일러요. 새싹이 올라와야 진짜 산 거지. 수정이 대답했지만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보 살았네. 그로부터 며칠 뒤 기한을 단 하루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수정이 여느 때처럼 눈을 떠 비닐하우스로 향했습니다. 하우스 비닐문을 걷어올리는 순간 수정의 발이 멈췄습니다. 흙 표면이 미세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연녹색 새싹이 하나, 둘,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한두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밭 전체에 걸쳐 수십, 수백 개의 새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며 초록빛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한참 동안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이 천천히 흙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새싹 하나를 손끝으로 가만히 건드렸습니다. 작고 여린 녹색 잎이 수정의 거친 손가락 위에서 살랑 흔들렸습니다. 살았네. 수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서가 하우스 입구에서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밭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새싹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해내셨어요. 준서가 수정 앞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정이 흙 묻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게 다 내 손으로 한 건가 싶어서. 당연히 수정 씨가 한 거죠. 이 흙 누가 바꿨는데요? 준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선반 위에서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 수정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제 읍내 나갔을 때 사온 겁니다. 열어보세요. 수정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 작업화 한 켤레와 두툼한 겨울 외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업화는 수정의 발 크기에 꼭 맞는 것이었습니다. 민재 씨, 이건 수정 씨 신발 바닥이 다 닳아서 안창이 보이던데요. 파트너가 맨발로 일하면 제가 체면이 없지 않습니까? 준서가 무뚝뚝하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정이 작업화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려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면서 신발 한 켤레 사준 적 없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정이 작업화를 가슴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신발에 그렇게까지 감동하실 건 아닌데요. 신발이 아니라 수정이 말을 멈추고 새싹이 돋아난 밭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는 게 이렇게 오랜만이라서요. 준서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산 아래 읍내 공증 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이면지에 적었던 계약 내용을 정식 서류로 옮겼습니다. 수정의 지분과 권리가 빠짐없이 명시된 동업계약서 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정이 서류에 찍힌 자신의 이름 석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선명한 붉은 인주 자국이 법적 효력을 가진 종이 위에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제 이름이네요. 수정이 서류를 양손으로 쥐며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당연히 수정 씨 이름이죠. 누구 이름이겠습니까? 준서가 옆에서 대답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튿날 아침 검은 세단이 다시 산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내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녹색 새싹이 빼곡히 들어찬 밭을 한참 동안 말없이 둘러봤습니다. 80은 넘었겠지. 넘었습니다. 90에 가깝습니다. 최 회장이 수정을 돌아봤습니다. 수정은 새 작업화를 신고 밭 한가운데 서서 최 회장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묵묵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여기 있어도 좋소. 그 한마디를 남기고 최 회장이 세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정이 뒤에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세단이 산길을 내려가고 난 뒤 준서가 수정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수학기 준비해야 합니다.
할 일이 더 많아질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수정이 밭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일이 많은 건 괜찮아요. 내 이름 걸고 하는 일이니까. 육부 내 이름으로 된 통장.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세 동을 가득 채운 약초들이 짙은 초록빛 잎을 활짝 펼치며 수확기를 맞이했습니다. 산 전체에 쌉쌀한 약초향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수정이 가위를 들고 묘목 사이를 지나며 줄기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준서 씨, 이 줄기는 밑에서 세 번째 마디 위를 잘라야 해요. 너무 아래를 자르면 다음 수확 때 새순이 안 나와. 세 번째 마디요. 알겠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위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이틀 더 둬야 해요. 잎 뒷면에 기름기가 올라와야 가장 향이 강할 때거든.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십니까? 시댁 텃밭에서 깻잎 딸 때도 그랬어요. 잎 뒷면이 번들거릴 때 따야 향이 진해요. 수정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준서가 수정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 씨한테 깻잎 따는 법 배운 그 사람들은 이걸 알까요? 이 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수정의 가위질이 잠깐 멈췄습니다. 수정이 다시 가위를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수확은 사흘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새벽부터 밤까지 약초를 골라 말리고 포장했습니다. 삼배자루에 가지런히 담긴 약초 묶음이 산장마당에 줄지어 쌓였습니다. 준서가 미리 연락해둔 한의원과 제약회사 거래처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삼배자루를 열고 약초를 꺼내 살피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어디서 재배한 겁니까? 이 품질은 시중에서 본 적이 없는데. 준서가 수정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분이 밭을 살려서 길러낸 겁니다. 남자가 수정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정이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래가 끝나고 며칠 뒤 준서가 수정에게 읍내에 같이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어디 가는데요? 은행이요. 정상금 들어왔습니다. 읍내 은행 창구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수정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치자 찍혀있는 입금액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정의 손가락이 숫자 위에 멈췄습니다.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를 세다가 고개를 들어 준서를 봤습니다. 준서 씨, 이게 맞아요? 수정이 다시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은행 직원이 다음 고객을 부르는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수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유리문 옆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서가 뒤따라 나오다가 주저앉아 있는 수정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12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수정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한테 단 한 번도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준서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월급이요. 그런 건 없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같이 일하는 거라고 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고 했는데 내가 뭘 필요하다고 하면 사치한다고 혀를 찼어요. 수정이 통장을 가슴에서 떼어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여기 내 이름이 있어요. 내가 일한 만큼의 돈이 내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수정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고마워요, 준서 씨.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수정 씨 손이 한 거죠. 준서가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은 산장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준서에게 읍내 시장에서 재료를 사와 달라고 부탁한 뒤 산장 부엌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시댁 식당에서 수백 번 만들었던 손맛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찌개를 끓이고 전을 부쳐 넓은 밥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산 아래 이웃들도 올라왔습니다. 좁은 산장에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았습니다. 이 나물 맛 좀 보세요. 시장에서 사 먹은 것보다 10배는 맛있네. 이웃 아주머니가 젓가락을 들며 감탄했습니다. 산에서 캔 게 아니고요. 그냥 시장 나물인데 양념이 중요해요. 수정이 대답하며 이웃 아주머니의 밥그릇에 나물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이 찌개도 끝내주네. 수정씨, 장사해도 되겠어. 장사는 이제 됐어요. 수정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밥상 둘레에서 웃음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산장을 채웠습니다. 준서가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다가 수정을 봤습니다. 수정이 이웃들에게 반찬을 돌리며 연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편합니다. 수정이 준서의 팔을 잡아 사람들 사이로 끌어안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웃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장 안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수정이 밥상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수정이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산장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습니다. 수정이 행주를 내려놓고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시태그 7부 그가 나타났다. 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다음 수확기를 대비해 비닐하우스 안에 묘목을 정리하고 새 씨앗을 파종하는 작업에 매달리던 날이었습니다. 수정이 허리를 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산등성이 너머로 빠르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준서 씨, 비 올 것 같은데 하우스 환기문 닫아 놓을까요? 준서가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여러 대의 차량 엔진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승합차 2대와 은색 세단 1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장 앞마당으로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준서가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서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야? 검은 승합차 문이 열리더니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7명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은색 세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캐주얼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멀끔했지만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비닐하우스 입구에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 쥔 가위가 굳었습니다. 전 남편 태성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수정아. 태성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산장과 비닐하우스를 느릿느릿 둘러봤습니다. 꽤 잘 해놨네. 남의 돈으로. 수정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오긴. 우리 집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이혼한 사람이야. 당신 집사람 아니에요. 이혼은 했지. 근데 돈은 안 갚았잖아. 태성이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내가 식당 금고에서 빼돌린 돈으로 여기 지분을 샀다는 거 다 조사했어. 여기서 번 수익금 전부 돌려놔야지. 수정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금고에서 단 한 푼도 가져간 적 없어. 그걸 뒤집어 씌운 게 누군데? 증거가 있어. 태성이 서류를 펼쳐 수정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 내 명의로 빠져나간 돈 내역. 여기 지분 취득 경위. 이거 가지고 소송 들어갔으니까 각오해. 준서가 성큼 다가오며 태성과 수정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수정 씨 지분은 제가 준 겁니다. 당신 돈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태성이 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당신이 뭔데? 긁이나 파는 사람이 법을 알아? 법을 모르는 건 당신 같은데요. 준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태성이 뒤에 서 있던 검은 점퍼의 남자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야, 팻말 박아! 남자들이 승합차 뒷칸에서 붉은색 출입 금지 팻말과 쇠말뚝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을 에워싸며 말뚝을 땅에 박기 시작했습니다. 쇠망치가 내리칠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산자락에 울렸습니다. 이거 법원 명령이야! 가처분 신청 통과됐어! 수정이 내 명의로 된 계좌 전부 가압류 들어갔고 이 밭에 대한 지분도 동결이야! 태성이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준서 앞에 내밀었습니다. 준서가 서류를 낚아채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법원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수정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문자 한 통이 떠 있었습니다. 계좌 가압류 통보였습니다. 수정이 화면을 들여다보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서 가슴에 안고 울었던 그 통장의 돈이 꼼짝없이 묶여버린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수정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태성이 팔짱을 끼며 수정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서 꽃밭 좀 가꿨다고 돈을 벌어? 그 돈은 원래 우리 식당 돈이야. 다 토해내야지. 그 돈은 내가 번 돈이야. 내 손으로 흙을 파고 씨앗을 심어서 번 돈이라고. 수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갈라졌습니다. 태성이 뒤로 물러서며 용역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끝났어. 여기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 남자들이 비닐하우스 세 동의 입구를 전부 테이프로 봉쇄하고 산장 진입로에 출입 금지 팻말을 일렬로 세웠습니다. 준서가 달려가 팻말 하나를 잡아 뽑으려 했습니다. 남자 둘이 준서의 양팔을 잡아 뒤로 끌어냈습니다. 준서가 버둥거렸지만 힘으로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수정이 출입 금지 테이프 앞에 서서 비닐하우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이 새벽마다 흙을 날라 살려낸 밭이 붉은 테이프 너머로 보였습니다. 연녹색 새싹이 가지런히 줄지어 자라고 있는 그 밭이었습니다. 수정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출입 금지 팻말 앞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흙바닥을 짚었습니다. 왜 또 이래? 수정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일만 했는데. 왜 맨날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태성이 세단문을 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보자. 은색 세단과 승합차 두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에는 붉은 팻말이 줄줄이 박힌 밭과 흙바닥에 주저앉은 수정만 남았습니다. 준서가 팔을 풀려나 비틀거리며 수정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정 씨 일어나세요. 수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준서 씨. 나 또 빼앗기는 건가요? 준서가 무릎을 꿇고 수정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안 빼앗깁니다. 방법을 찾을 겁니다. 준서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산 위로 먹구름이 밀려왔고 곧이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붉은 팻말 사이에서 비를 맞으며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8부 반전.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정은 산장 마루에 앉아 공증 계약서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멍하니 붉은 팻말이 늘어선 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산장 안에서 전화를 끊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읍내법률사무소에 전화했는데 가압류를 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상대가 법원 명령까지 받아낸 상황이라 시간이 얼마나요? 몇 달은 걸릴 수 있다고. 수정이 계약서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몇 달이면 약초가 다 죽어요. 관리를 못하면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들도
전부 말라버려. 준서가 입술을 깨물며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출입 금지 테이프 너머로 비닐하우스 안에 약초들이 보였습니다. 어제 내린 비에 젖은 잎사귀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군데 더 연락해 보겠습니다. 준서가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전화기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수정 씨, 네.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서가 산장 마루 옆에 서서 수정을 올려다봤습니다. 저한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합니다. 근데 그분한테 연락하면 제 사정이 좀 복잡해져서 최 회장님 말하는 거예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이 산의 주인이시잖아요. 밭에 대한 권리도 결국 그분한테 있는 거고, 그건 맞는데 저는 그분 힘을 빌리지 않고 해보고 싶었습니다. 준서 씨, 수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서 앞에 섰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밭이 죽어요. 준서가 한참을 서 있다가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마이너스. 2시간 뒤, 산 아래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세단이 비포장 도로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단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뒤를 이어 검은 승용차 2대가 더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세단이 산장 앞에 멈추자 최 회장이 내렸습니다. 맞춤 정장, 중절모, 지팡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날카로운 눈매 위로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뒤따라 차에서 정장 차림의 남녀 4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최 회장이 준서를 보지 않고 곧장 수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수정 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준서한테 다 들었소.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까지 신경 쓰시게 해서. 사과는 됐소. 최 회장이 지팡이를 한번 내리찍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최 회장이 몸을 돌려 붉은 팻말이 줄지어 선 밭을 훑어봤습니다. 턱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준서야, 네, 그 전 남편이라는 자가 법원에 낸 서류. 내가 벌써 확인했다. 조작이야. 준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확인하셨다고요? 언제요? 어제 전화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최 회장이 정장 안주머니에서 접힌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그 남자를 몇 달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소. 수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요? 아니 태성 씨를요? 박수정 씨가 산장에 들어온 뒤로 나는 당신에 대해 더 알아야 했소. 당신 배경을 조사하다 보니 그 전 남편이라는 자의 돈 흐름이 눈에 걸리더군. 최 회장이 뒤따라온 정장 차림의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파란색 표지의 통장 하나를 꺼내 최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최 회장이 그 통장을 펼쳐 수정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소? 수정이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지에 적힌 이름은 수정의 것도 태성의 것도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빼곡히 찍힌 입출금 내역이 수십 줄에 걸쳐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차명 통장이요. 그 전 남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들어서 식당 돈을 빼돌린 계좌야. 최 회장이 통장 안쪽의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보시오. 식당 매출이 들어오는 날마다 일정 금액이 이 통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오? 수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법 도박장이요. 이 남자가 식당 금고를 수년간 조금씩 빼돌려서 도박판에 쏟아부은 거요. 수정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금고가 비어 있었던 것도 금고를 턴 건 박수정 씨가 아니라 그 남자 본인이었소. 당신한테 뒤집어 씌우고 쫓아낸 거지. 수정의 입술이 벌어졌다 다물어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명한 증거가 눈앞에 펼쳐지자 그날 식당에서 가방이 짓밟히던 순간이 가슴 한가운데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최 회장이 통장을 접어 남자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요. 최 회장이 다른 서류를 꺼내라는 듯 변호사 쪽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여자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빛바랜 누런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낡아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먹물로 쓴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준서가 물었습니다. 50년 전에 작성된 토지 매매 원본 문서요. 최 회장이 낡은 종이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산 일대의 토지가 우리 가문의 영구 신탁 재산이라는 것이 여기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그 전 남편이라는 자가 이 밭의 지분을 몰수하겠다고 했다지. 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소용없는 짓이요. 이 땅은 처음부터 그 남자가 손댈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소유권 자체가 우리 가문에 있으니까. 최 회장이 문서를 접어 변호사에게 건네며 수정을 돌아봤습니다. 박수정 씨, 당신은 내 땅에서 내 허락을 받고 일한 사람이요. 그 전 남편이 아무리 서류를 꾸며봤자 이 두 가지 증거 앞에서는 한 발짝도 못 움직여. 수정이 최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변호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법원에 이의 신청 넣고 가압류 해제 청구하시오. 차명 통장 원본과 토지 문서 사본 전부 첨부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자 변호사가 대답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최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붉은 팻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팻말 하나를 지팡이 끝으로 톡 치자 쇠말뚝이 기울어졌습니다. 이 딱지들 오래 박혀 있진 못할 거요. 최 회장이 돌아서며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야, 네, 내가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게 있다. 최 회장이 수정과 준서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겠소. 준서는 내 양아들이요. 수정이 준서를 돌아봤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숨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서. 알아요. 수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한테 전화하기 싫어했던 거죠.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회장이 준서의 어깨를 지팡이 손잡이로 톡 쳤습니다. 제 힘으로 하겠다는 건 좋은데 사람이 쓰러지게 생겼는데 체면 차리고 있으면 되겠나? 죄송합니다.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수정 씨한테 미안해라. 하루만 늦었어도 저 밭은 손 못 쓰게 됐어. 준서가 수정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 씨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수정이 준서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요. 나 구해준 사람이. 왜 나한테 고개를 숙여요? 최 회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세단 쪽으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만간 그 전 남편이라는 자한테도 이 통장이 전달될 거요. 그 남자 꼴이 볼만할 거야. 최 회장이 세단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수정을 돌아봤습니다. 수정 씨, 네, 회장님. 당신을 의심한 건 내 잘못이요. 사과는 모든 게 끝난 뒤에 제대로 하겠소. 세단 문이 닫혔습니다. 세 대의 차가 산길을 내려가며 흙먼지를 남겼습니다. 산장 앞에 수정과 준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수정이 붉은 팻말 너머로 비닐하우스를 바라봤습니다. 하우스 안의 약초들이 바람에 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준서 씨, 네, 저 팻말 금방 빠지겠죠? 빠집니다. 반드시요. 수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작업 장갑을 집어들더니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팻말이 빠지면 바로 밭에 들어가야 하니까 장갑은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준서가 수정의 등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붉은 팻말이 뽑힌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해제 결정이 내려졌고 출입 금지 테이프가 거쳐 나가는 것을 수정은 비닐하우스 앞에 서서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준서가 마지막 팻말을 뽑아 마당 구석에 던지며 수정을 돌아봤습니다. 끝났습니다. 들어가세요. 수정이 비닐하우스 비닐문을 걷어올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열흘 동안 사람 손을 타지 못한 약초들이 목이 마른 듯 잎을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쪼그려 앉아 흙을 만져봤습니다. 괜찮아, 아직 살아있어. 수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장갑을 끼고 일어섰습니다. 그날부터 수정은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열흘간의 공백을 메우듯 흙을 고르고 물을 주고 시든 잎을 잘라냈습니다. 그 사이 산 아래에서는 일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최 회장의 변호사들이 차명 통장 원본과 도박장 송금 내역을 법원에 제출했고 태성이 제기했던 소송은 뿌리째 뒤집혔습니다. 며칠 뒤 준서가 읍내에 다녀오더니 산장 마루에 앉아 있는 수정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전 남편 체포됐습니다. 수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체포요? 차명 통장으로 식당 돈 빼돌린 것, 위조 서류로 소송 낸 것 전부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집에서 잡아갔다고 해요. 수정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장갑을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요? 식당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태성 씨가 남긴 빚이 너무 커서 감당을 못한다고. 수정이 고개를 돌려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식당에서 12년을 일했는데 후회되십니까? 후회는 안 해요. 수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그 시간이 없어진 게 아깝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서 배운 게 다 여기서 쓰이고 있으니까. 흙 만지는 법, 나물 기르는 법, 밥 짓는 법. 그 사람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거기서 내 손에 다 담아왔어요. 준서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부 대표의 자리. 며칠 뒤 최 회장이 산장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세단 한 대가 아니라 승합차까지 대동하고 올라왔습니다. 차에서 서류 뭉치를 든 변호사들과 양복 차림의 사무원들이 내렸습니다. 최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산장 마당에 서서 수정과 준서를 불렀습니다. 둘 다 여기 앉으시오. 마당에 놓인 나무 의자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 최 회장이 중절모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소. 이 산에 약초반만 덜렁 있어서는 언제든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준서가 물었습니다. 이 산 일대의 토지를 통합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 생각이요.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소. 수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농조합이요? 그렇소. 약초 재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거요. 비닐하우스도 더 짓고 유통망도 갖추고 지금처럼 둘이서 삼배 자루에 담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소. 준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대표는 누가 맡습니까? 그걸 말하려는 거야. 최 회장이 준서가 아닌 수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수정 씨, 당신이 맡으시오. 수정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닙니다. 준서 씨가 훨씬 적합하죠. 준서는 약초를 알지요 하지만 흙을 아는 사람은 당신이요. 최 회장이 지팡이를 세워 땅을 가리켰습니다. 이 밭을 죽은 데서 살려낸 사람이 누구요? 생존율을 90까지 끌어올린 사람이 누구요?
수학 약초가 최상급 판정을 받은 건 누구 손이 만든 거요? 수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표라는 건 이름만 걸어놓는 자리가 아니요. 이 밭의 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앉아야 하는 자리요. 그게 당신이요. 준서가 수정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회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수정 씨가 하셔야 해요. 준서 씨, 저는 약초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건 수정 씨가 저보다 100배는 나아요. 읍내 장날에 누가 이웃들이랑 얘기하면서 나무를 나눠줬습니까? 수정이 한참 동안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흙 냄새가 배어있는 손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 줄 알았으면 제안을 안 했소. 최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정이 고개를 들어 비닐하우스 새동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새벽마다 흙을 날라 살려낸 밭이었습니다. 다시 최 회장을 봤습니다. 하겠습니다. 최 회장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잘 생각했소. 보름 뒤 산 아래 마을 회관에서 영농조합 설립 기념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좁은 회관의 읍내 이웃들과 거래처, 사람들, 최 회장의 관계자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습니다. 수정이 회관 뒤편 작은 방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준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꺾은 보랏빛 약초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축하꽃이요? 사온 게 아니라 밭에서 잘랐습니다. 준서가 꽃다발을 수정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정 씨 고맙습니다. 내가 왜요? 그냥요 우리 밭에 와줘서요. 수정이 꽃다발을 받아들며 코끝에 가져갔습니다. 익숙한 쌉쌀한 향이 났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맡던 자기 밭의 냄새였습니다. 나가죠. 수정이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방을 나섰습니다. 회관 단상 위에 수정이 올라섰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앞줄에 앉은 최 회장이 꼿꼿한 자세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그 옆에서 준서가 두 손을 힘껏 맞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읍내 이웃 아주머니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잔칫날 밥상에서 나무를 더 떠주던 그 사람이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수정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꽃다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인사를 잘 못합니다. 객석에서 작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생 흙만 만졌던 사람이에요. 남들은 그걸 보고 볼품 없다고 했고 쓸모 없다고 했습니다. 수정이 잠깐 말을 멈추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이 손이 죽은 밭을 살려냈어요. 이 손으로 번 돈이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손을 가진 사람이 서 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잘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흙 만지는 거요. 그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정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회관 전체가 손뼉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정이 고개를 들어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가슴에 아는 보랏빛 약초꽃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내일도 여기 있을게요. 취임식이 끝난 뒤 수정은 산장으로 올라가지 않고 비닐하우스 앞에 섰습니다. 정장 위에 준서가 준 꽃다발을 여전히 안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옆에 나란히 서서 밭을 내려다봤습니다. 내일부터 하우스 두 동 더 짓기 시작해야 합니다. 알아요. 일손도 더 구해야 하고. 그것도 알아요. 그러면 왜 서 계십니까? 들어가서 쉬셔야죠. 수정이 비닐하우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푸른 약초 잎이 저녁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준서 씨, 네, 내일 새벽에도 나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나와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푸르게 펼쳐진 밭을 바라봤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고 약초밭 위로 길게 들이운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12년을 바쳐도 이름 석자 하나 남기지 못하는 곳이 있고 누군가는 흙 한 줌 쥐어주며 자리를 내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어디에 서 있느냐가 손끝에 남는 것을 바꿉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곳인가요? 혹시 지금 당신의 손이 제대로 된 곳에서 쓰이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사연을 직접 겪어보셨거나 주변에서 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창에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롱폼 드라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